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72세 천우그룹 회장 최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쁘죠?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받았대요. 10살 소녀가 천진하게 웃었어요. 아빠, 성함이 뭐였니? 최정우요. 그 순간 성호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25년 전 신분 차이를 핑계로 집에서 내쫓았던 아들의 이름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할아버지. 이 아이는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손녀였습니다. 밀린 월세 760만 원을 받으러 온 낡은 건물에서 25년 만에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한 재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 말이에요.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시간은 3주 전 봄비가 그친 그날 오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봄비가 그친 오후였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물기가 증발하며 희뿌연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천우그룹 최성호 회장은 검은 벤치에서 내려 낡은 상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회장님, 정말 직접 임대인 점검을 하셔야 하나요? 뒤따라온 정미경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8세의 그녀는 8년간 성호 곁에서 일하며 회장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사소한 일은 직원에게 맡겼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8개월째 월세가 밀렸다고 했지? 네, 총 760만 원 체납입니다. 연락도 안 되고요.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어떨까요? 성호는 건물 외관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 녹슨 간판, 깨진 유리창까지 아버지 세대부터 물려받은 이 건물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초라해져 있었네요. 강남 한복판의 화려한 본사 건물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곳이잖나. 그냥 서류로만 처리하기엔 뭔가. 성호는 말을 끝내지 않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으로 이어지는 시멘트 계단은 오래된 냄새와 습기로 가득했어요. 각 층마다 3개씩 있는 작은 원룸들, 모두 서민들의 보금자리였죠. 복도 천장에는 오래됐지만 작동 중인 공용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 203호 앞에 서서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한유나라는 이름이 낡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똑똑똑. 성우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리며 어린 소녀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10살 남짓해 보이는 아이였죠. 커다란 눈이 인상적이었어요.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교육을 받았나 봐요. 이 집 어른은 어디 계시니? 성호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문틈 사이로 성우와 미경을 번갈아 보았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두 사람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직감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엄마는 병원에 갔어요. 오늘 늦게 온대요. 병원에? 성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8개월간 월세를 못 낸 사정이 있겠구나 싶었어요. 미경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실례하지만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집주인분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혼자서도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아이였어요. 좁은 원룸 안으로 들어선 성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는 생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각종 약봉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찬물에 부른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통 안에는 김치와 멸치볶음이 조금씩 들어 있었죠. 혼자 있니? 네, 괜찮아요. 엄마가 밥도 해주고 갔어요. 아이는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10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차분했어요. 아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찍 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방 안을 둘러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낡은 냉장고, 오래된 TV, 그리고 구석에 작게 마련된 공부방까지 모든 것이 최소한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성우의 시선이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꽂혔어요. 작은 자개 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성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목걸이는 분명히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성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목을 만지며 천진하게 웃었어요. 예쁘죠?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받았대요. 엄마 보물이래요. 성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어요. 그 목걸이는 30년 전 자신이 아내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제작한 한 쌍의 목걸이 중 하나였죠.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 며느리에게 건넨 게 틀림없었어요. 아빠, 성함이 뭐였니? 성우의 질문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최정우요. 멋진 이름이죠? 엄마가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정우. 성우는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어요. 25년 전 신분 차이를 핑계로 집에서 내쫓았던 바로 그 아들 말이에요. 가문의 체면을 지킨다며 사업에 방해가 된다며 냉정하게 잘라버렸던 혈육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아이는 여전히 맑은 눈으로 성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물 드릴까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가 성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손녀였던 거예요. 25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혈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가족이었죠. 성우는 벽에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방 안을 다시 둘러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낡은 가구들도 겨우 끼니를 때우는 소박한 밥상도 그리고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어린 손녀의 모습도 말이에요. 언제부터 여기 살았니? 제가 5살 때부터요. 그전엔 다른 데 살았는데 잘 기억 안 나요. 5년. 성우는 마음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시기면 아들 정우가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가 이곳으로 이사 왔겠군요. 그동안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였어요. 엄마는 많이 아프시니? 아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가끔 기침을 많이 하세요. 병원에서 약도 받아오고. 그런데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저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하세요. 성우는 식탁 위의 약봉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용법이 적힌 종이들이 빼곡했어요. 폐질환 관련 약물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문득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아이가 귀를 기울이더니 반갑게 외쳤습니다. 엄마 왔다. 성우와 미경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25년 만에 며느리와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과연 한유나는 자신을 알아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성우는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었어요.
25년 만에 마주하게 될 며느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46세의 한윤아였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 수련을 시작했지만 출산과 남편의 사고, 경제난으로 경력이 중단되어 동네 의원 보조로 일해왔던 그녀였죠. 의사 면허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장기간 경력 단절로 현장 복귀를 망설여 온 상태였습니다. 한때는 아름다웠을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야윈 몸매와 창백한 얼굴색이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거실에 서 있는 성호를 발견하고 동작을 멈췄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가 집주인이래요. 민서가 천진하게 뛰어가며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성호를 바라보았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의를 지키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어요. 성호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며느리였죠. 아들 정우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너였구나. 여기에 살고 있었던 게. 성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어요.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아드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확인하게 된 거예요. 2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저 아이는? 네, 아드님이 남기고 간 손녀입니다. 민서예요. 성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피가 흐르는 손녀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민서는 여전히 엄마 곁에 서서 낯선 할아버지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딸에게 말했어요. 민서야, 방에 들어가서 숙제 좀 할까? 엄마가 손님이랑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엄마. 민서는 착하게 대답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유나는 성호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아버님. 성호와 미경이 낡은 소파에 앉자 유나는 물을 따라 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컵을 건네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정우는 언제 세상을 떠났니? 5년 전 가을이었어요. 공사장 사고였습니다. 성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였어요. 한때 유명 대학을 나와 촉망받던 아들이 그런 곳에서 일해야 했다니요. 왜 연락을 안 했어? 연락할 수 있었겠어요? 아버님께서 저희를 집에서 내쫓으실 때 뭐라고 하셨는데요? 유나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성호는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성호는 아들의 결혼을 결사반대했었어요. 유나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배경이 없었습니다. 천우그룹 후계자의 배우자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우리 집안의 평범한 여자를 들릴 순 없다. 가문의 격이 떨어진다. 그때 성우가 했던 말이었어요. 아들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유나와 함께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어진 거였어요. 25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성호는 방 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냉장고에서 나는 진동 소리, 창밖으로 들려오는 차량 소음, 그리고 벽 곳곳에 스며든 습기까지 모든 것이 가난한 삶의 흔적들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정우 씨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에 그때의 기억이 묻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정우 씨가 밤낮으로 일해서 이 집도 얻었고, 그런데 유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실감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성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며느리와 손녀가 치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무슨 일로 다니고 있어? 별거 아니에요. 감기가 오래 가서요. 유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성우는 방 안의 약봉지들을 떠올렸어요. 폐질환 치료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어요. 정확히 뭐가 문제야? 아버님께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유나의 단호한 대답에 성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25년 동안 남이나 다름없었던 사이에서 갑자기 걱정을 표한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니까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월세 문제 때문에 왔거든요. 유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알고 있어요. 8개월 밀렸죠.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으신 거겠지만 곧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고개를 숙인다는 건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어요. 성우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세입자 안부 확인을 하러 왔다가 손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어요.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와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760만 원이야. 적은 돈이 아니지. 네, 알고 있어요. 유나는 더 작아졌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이렇게 초라해져 있다니요. 안방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물 좀 주세요. 잠깐만, 민서야. 유나가 일어서려 할 때 갑자기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격렬한 기침이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리를 감출 수 없었어요. 성우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유나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어요. 숨을 고르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성우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25년 만에 만난 며느리는 병들어 있었고 손녀는 가난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은 자신의 완고함이었어요. 밖으로 나온 성우와 미경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봄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경의 질문에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며느리와 손녀 이야기를 떨쳐낼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밤잠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가족의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회장님,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정미경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자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미경 씨, 그 집 좀 더 알아봐. 네. 어느 집 말씀이신가요? 203호 한유나 씨 말이야.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봐. 미경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월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만 지시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틀 후 미경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유나 씨는 3년 전부터 폐섬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사채 거래가 3건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합계 약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폐섬유증?
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다고 해요. 현재 주 채무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성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폐섬유증이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더 있어요. 딸 민서 양도 작년에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천성 심장병이었는데 그때 수술비 때문에 더 큰 빚을 졌다고 해요. 성우는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녀까지 아팠다는 얘기였어요. 그동안 이 가족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집에 가자. 네. 갑자기요? 지금 당장. 성우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1시간 후 성우는 다시 203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민서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아이는 반갑게 웃었지만 얼굴이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어요. 엄마는 어디 계시니? 침대에서 쉬고 계세요. 요즘 많이 아프셔서. 성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서의 안내로 안방으로 들어가니 유나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쉬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왜 또? 유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력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냥 누워 있어. 얘기 좀 하자. 성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병원비 고지서와 빚 독촉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금액을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서 수술비를 위해 사채까지 썼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월세도 못 내고 병원비도 밀렸고 얼마나 필요해? 뭐라고요? 돈 말이야.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물어보는 거야. 유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아버님께서 왜 그런 걸? 대답만 해. 병원비가 2천만 원, 사채가 3천만 원. 모두 합치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했어요. 자신에게는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이 가족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겠죠. 하지만 민서만은 살리고 싶어요.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간절함이 묻어나는 말이었어요. 그때 당신이 내 아들을 데려간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버린 거였구나.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전의 잘못이 이렇게 돌아온 거였어요. 자신의 완고함과 편견 때문에 가족이 흩어졌고 결국 아들은 죽었으며 며느리와 손녀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미안하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하다. 25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성우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세입자 병원비 전액 지원하라. 사채도 모두 정리해주고. 회장님,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상관없어. 단 내 이름은 절대 빼라. 익명으로 처리해. 알겠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생명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틀 후 203호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성우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채업자 2명이 유나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돈 없으면 우리 쪽 채무는 별개야.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옆에는 30대 후반의 동료가 서 있었죠.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시간? 벌써 3개월이나 늦었는데 무슨 시간이야? 아이는 왜 끌어들여요? 저한테 하세요. 빚은 가족이 다 책임져야지.
각자 채권이라 한쪽 갚아도 다른 쪽은 따로야. 그 말에 유나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민서를 지키려고 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민서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돈 내놔. 지금 당장. 사채업자가 유나를 밀치자 그녀는 벽에 부딪혀 넘어졌어요. 몸이 약한 상태라 충격이 컸을 겁니다. 엄마. 민서가 울면서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성우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흘렀어요. 사채업자들이 돌아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끼어들지 마. 이 건물 주인이다. 성우의 말에 사채업자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건물주라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지금 미성년자 대상 협박 발언 모두 녹음됐다. 즉시 112 신고하겠다. 성우는 휴대폰을 꺼내 보였어요. 현관 CCTV 백업 완료했습니다. 미경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태도가 급변했어요. 1,500만 원이지? 지금 당장 정리해 줄 테니까 그만 가라. 성우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진짜요? 정말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성우는 미경에게 눈짓했습니다. 미경이 나서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즉석에서 송금 절차를 밟았어요. 확인됐습니다. 1,500만 원 입금 완료해요. 사채업자들은 휴대폰으로 입금을 확인하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네요? 다시는 이 집 앞에 나타나지 마. 성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사채업자들은 서둘러 사라졌어요.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엄마를 꼭 안고 있었어요. 왜 저희를 도와주세요? 유나의 질문에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병원비도 이미 정리됐어.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네. 익명의 후원자가 있다고 병원에서 연락 왔을 거야.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빚이 사라진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성우는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민서가 달려와서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성우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진짜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는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어요. 천우건설의 박기태 상무였습니다. 그는 회장의 이상한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회장이 왜 저런 곳에 자주 가는 거지? 박기태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예정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떠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성우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며느리와 손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히 민서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마워했던 순간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천우건설 임원진 회의가 있습니다. 정미경 비서가 일정을 알려줬어요.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미경 씨, 203호 집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봐. 네. 어제 빚 정리를 다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가보자. 뭔가 불안해. 성우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후 2시경 성우와 미경이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2층에서 고함 소리와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회장님. 두 사람은 급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03호 앞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문틀이 뜯어져 나가고 자물쇠도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성우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빚 갚을 돈도 없으면서
여기서 버텨? 어제와는 다른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더 거칠고 폭력적인 느낌의 남자들이었어요. 한 명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4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제발, 어제 다 정리됐다고 했잖아요. 유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구석에 몰린 채 민서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정리? 우리하고는 다른 업체야. 각자 채권이 따로 있어. 덩치 큰 남자가 소리쳤어요. 병원비 때문에 여러 곳에서 빌렸잖아. 우리 쪽 채무는 별개야.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민서가 엄마 품에서 울먹였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에 성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빚이 있었던 겁니다. 돈 없으면 이 집이라도 비워. 여기서 장사라도 해야지.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탁자를 걷어찼어요. 그 위에 있던 민서의 공책과 색연필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만해요. 아이가 있는데 왜 이래요? 유나가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몸이 약한 상태라 힘에 부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우가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돌아봤어요. 당신 누구야? 가족이야? 이 집 임대인이다. 그만해. 성우는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왔어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임대인? 그럼 세입자 빚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덩치 큰 남자가 비웃었어요. 이 집, 내 건물이야. 지금 당장 나가. 우리가 왜 나가야 하는데? 돈 받으러 온 건데. 경찰 부를까? 성우의 차가운 말에 사채업자들은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경찰? 좋아. 부르시지. 빚독촉이 무슨 죄야?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성우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이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그는 성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성우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회장님, 미경이 깜짝 놀라 달려왔지만 성우는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지금 발언과 행동 모두 녹음과 영상 확보했다. 즉시 경찰에 인계하겠다. 성우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현관 CCTV도 모든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경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폭력과 협박이 모두 증거로 남는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얼마야? 빚이 얼마라고? 성우는 다시 자리를 잡고 사채업자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1,000만 원이야. 이자까지 치면 1,200만 원. 알았어.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만 가라. 사채업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진짜요? 또 갚아주실 거예요? 조건이 있어.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못 오게 해. 덩치 큰 남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다른 업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럼 경찰 부르자. 성우의 단호한 태도에 사채업자들은 결국 물러섰어요. 미경이 즉석에서 계좌이체를 해주자 그들은 서둘러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한마디를 남겼어요.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갚아주실 거예요? 이 여자 빚이 하나둘이 아닌데. 문이 닫힌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 바닥이 차가워. 성우는 유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빚이 얼마나 더 있어?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빌렸거든요. 유나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어요. 정확히 파악해봐야겠어. 미경 씨,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이분 빚을 모두 조사해줘. 네, 알겠습니다. 민서가 성호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우리 때문에 힘들죠?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성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니야. 전혀 힘들지 않아. 성호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처음으로 손녀를 만져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는 회사로 돌아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 건물 재개발 계획 전면 중단하라. 임원진이 모인 회의실에서 성우가 발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그 건물이 구역 재개발의 핵심 부지인데 예상 이익이 수십억 원입니다. 박기태 상무가 반대했습니다. 상관없어.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바꿔. 리모델링이요? 그럼 이익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사람부터 살리고 이익은 나중이다. 성우의 단호한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지금까지의 경영 방침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었거든요. 회장님,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른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졌어. 성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속죄다. 25년 동안 가족을 버렸던 죄, 아들을 잃게 만든 죄, 며느리와 손녀를 고생시킨 죄에 대한 속죄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기태가 성호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재개발을 포기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했잖아. 그 건물에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나요?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시니까. 박기태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성호의 최근 행동들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상무는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하지만 회사 이익에 큰 타격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가. 성호의 차가운 명령에 박기태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그 건물 방향으로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들을 지키겠다는 결심 말이에요. 박기태의 사무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천우그룹의 주가 차트와 재개발 프로젝트 손실 예상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이야. 수십억 원을 그냥 날려버리다니. 박기태는 이를 갈았습니다. 15년간 천우건설에서 일하며 쌓아온 인맥과 이익이 회장의 돌발 행동 하나로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얻어왔던 각종 수수료와 뒷돈도 끊어질 위기였습니다. 회장님이 감정에 휘둘리고 계십니다. 박기태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상대방은 협력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저 여자 하나 때문에 프로젝트가 멈췄어요. 우리가 손해보는 건 당연하고 회장님 판단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거친 욕설이 들렸어요. 이미 투자를 진행한 업체들의 분노였습니다. 박기태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언론사 기자 명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사 홍보를 위해 관리해온 인맥들이었죠. 이제 써먹을 때가 됐군.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천우그룹 최성우 회장, 불법 자금으로 특정 세입자 지원 의혹. 기사 내용은 구체적이었어요. 회장이 개인적으로 세입자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내용,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 그리고 재개발 프로젝트를 감정적으로 중단시켰다는 비판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어요. 역시 재벌들이야. 개인 감정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네. 주주들 돈으로 장난하는 거 아냐? 투명성이 어디 갔어? 성우는 아침 뉴스를 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터질 줄은 몰랐어요. 회장님,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정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조용히 지켜보자. 하지만 상황은 성호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됐어요. 오후에는 48시간 내 임시 이사회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 이틀 뒤 임시 이사회실은 살벌한 분위기였어요. 7명의 이사 중 5명이 참석했는데 모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기사는 보셨죠? 이사회 의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봤어. 사실인가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셨나요?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인할 수도 있었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 자금은 아니야. 내 개인 돈이었어. 그럼 재개발 프로젝트 중단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른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사업상 판단이었어. 사업상 판단이라고요? 수십억 원 손해를 보는 게 사업상 판단인가요? 때로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성우의 대답에 이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회장님, 사적인 감정이 기업 운영에 개입되었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사회 의장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주들과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우는 말없이 모든 비난을 감당했습니다. 변명할 생각도 없었어요. 실제로 자신이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사퇴 문제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한 이사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지. 그 순간이었어요. 성우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서였어요. 잠깐 받겠어. 할아버지. 민서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119 불렀는데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느 병원이야? 대학병원이요. 할아버지,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성우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사회는 나중에 계속하겠어. 회장님,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지만 성우는 이미 회의실을 나가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찾은 가족이 위험에 처했는데 회사 일이 중요할 리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서가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10살 아이가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고 있다니 성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 민서가 달려와 성우에게 안겼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저기, 응급실 안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면 안 된다고. 성우는 응급실 앞 경고등이 켜져 있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응급처치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었죠.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폐섬유증이 급성 악화됐습니다. 당장은 중환자실에서 기계환기와 기관지 내시경, 항섬유화제 투여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식 대기 등록을 권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서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면회는 가능한가요? 가족분만 10분 정도 가능합니다. 성우는 민서의 손을 잡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서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 민서가 조심스럽게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성우는 침대 옆에 서서 유나를 바라봤어요. 2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얼마나 아름답고 밝았던가요? 아들 정우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유나야. 성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유나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나 아직 용서받지 못했어. 하지만 제발 살아줘.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72세 노인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온 성우와 민서는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성우는 병원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민서는 성우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새벽 2시경 담당 의사가 나타났어요. 장태준 수석 의사였습니다. 50세의 그는 20년간 폐질환 전문의로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응급처치와 집중치료 1차 비용으로 약 720만 원이 발생합니다.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지.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 여인은 내 가족입니다. 의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부녀지간일 것 같은데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어 보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치료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우는 병원비 결제를 위해 1층으로 내려갔어요. 창구 직원이 금액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720만 원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네. 성우가 카드를 건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돌아보니 정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밤늦게 병원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미경 씨, 어떻게 여기까지? 걱정돼서 왔습니다. 환자분은 어떠세요?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야. 성우는 결제를 마치고 미경과 함께 병원 로비에 앉았어요. 회장님, 회사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기태 상무가 체포됐어요. 성우의 눈이 번뜩였어요. 체포? 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검찰에서 오늘 밤 긴급 체포했어요. 성우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역시 그렇군. 회장님께서 예상하고 계셨나요? 어느 정도는. 그자가 너무 노골적으로 움직였거든. 사실 성우는 며칠 전부터 박기태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재개발 프로젝트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 그리고 언론에 제보한 것도 박기태의 짓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5년간 총 3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어요. 30억? 네, 협력업체들과 짜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돈을 빼돌렸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박기태가 자신을 공격한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던 거였어요. 회장님께 덮어씌우려 했던 거죠. 성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법이지. 새벽 4시 응급실 앞 대기실에서 성우는 민서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성우에게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났어요. 성우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긴장감 때문에 더욱 또렷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오전 8시 드디어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장태준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응급처치는 잘 됐습니다.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만 재활과 추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이 거의 없던 그가 병원 복도에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민서가 깨어나서 물었습니다. 기뻐서 그래. 엄마가 나았어. 정말요? 정말이야. 민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성우가 장태준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환자분이 워낙 의지가 강하셔서 치료가 잘 됐어요. 며칠 후 유나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성우는 병실에서 그녀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님? 유나의 첫 마디였습니다. 깨어났구나. 민서는 어디 있어요? 학교 갔어. 걱정 마. 유나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성우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말하기 힘들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왜? 저희를 도와주세요? 성우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목을 막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님, 정우를 보내서 미안하고 너희를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모든 게 다 미안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고 그냥 남은 시간 동안 너희를 지키고 싶어. 그날 밤 성우는 병실 창문을 열고 노을을 바라봤어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을 이제야 알아보네. 정말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켜보고 싶어. 며칠 후 미경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회장님, 회사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어떻게 됐어? 박기태 건으로 모든 의혹이 풀렸어요. 오히려 회장님에 대한 여론이 좋아졌고요. 그래. 네, 회장님이 개인 재산으로 어려운 세입자를 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칭찬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우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론이 어떻든 상관없었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프로젝트 대신 진행하기로 한 리모델링 계획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호응? 네, 기존 주민들을 내쫓지 않고 함께 상생하는 모델이라며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성우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였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이 이익도 가져다 주는 법이죠. 미경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했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박기태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의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성우가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그들을 노리는 시선도 더욱 위험해질 터였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유나가 의식을 되찾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응급처치는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성우는 매일 병원에 나와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사 일은 괜찮으신가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벗고 난 후 목소리가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회사보다 여기가 더 중요해. 성우의 대답에 유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2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민서는 오늘도 학교에서 바로 오나요? 그럴 거야. 그 아이가 엄마 걱정이 많거든. 성우는 창가 의자에 앉아 유나를 바라봤어요. 응급처치 후 많이 야위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님, 이거 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크기만 한 낡은 상자였어요. 뭐지? 성우가 상자를 받아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자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차고 있던 것과는 다른 모양이었어요. 마치 무언가의 반쪽 같았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주셨어요. 유나의 말에 성우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네,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성우는 상자를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아내에게 선물한 특별한 목걸이였어요. 하나의 자개를 둘로 나누어 만든 커플 목걸이였죠. 아내가 한쪽을 차고 자신이 다른 한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을 때 많이 아파 보이셨어요. 유나는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와 제가 집을 나간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혼자 저희 집을 찾아오셨거든요. 성우는 아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당시 아내는 암투병 중이었는데 몸이 아픈 중에도 며느리를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처음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한참 우셨어요. 그러다가 이 목걸이를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성우가 진심을 알게 되면 이걸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성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깊이 알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유나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정우 씨를 잘 돌봐달라고. 그 사람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여린 아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성우가 자신의 실수를 깨달을 거라고 하셨어요.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아내는 죽기 전까지도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알고 계셨구나.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져봤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목걸이 특별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던 그날이 기억났어요. 하나를 둘로 나눈 거잖아요.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라는 뜻이죠? 그때 성우는 그저 웃으며 넘겼는데 아내는 그 의미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버님도 가지고 계신 거 있죠? 유나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했어요. 자신의 목걸이는 서재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차마 볼 수 없어서 숨겨둔 거였어요. 내일 가져올게. 그럼 민서가 차고 있는 목걸이와 함께 세 개가 모이는 거네요. 성우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 개? 네, 어머님이 목걸이를 2개 주셨거든요. 하나는 저한테, 하나는 민서한테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커플 펜던트 외에 언젠가 만날 손주를 위해 같은 자개로 작은 펜던트를 하나 더 주문해 두신 것 같아요. 성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내는 죽기 전에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놨던 거였습니다. 언젠가 가족이 다시 만날 날을 위해서 말이에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우 씨한테도 편지를 보내셨어요. 편지? 네, 정우 씨가 그 편지를 받고 많이 울었어요. 아버님께 연락하고 싶어 했지만 용기가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성우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들이 연락하고 싶어 했는데도 자신이 너무 완고했던 거였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알아? 네, 정우 씨가 저한테 읽어줬거든요. 유나는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들아, 아버지는 지금 화가 나 있지만 언젠가는 후회할 거야. 그때까지 유나 씨와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꼭 아버지께 보여드려라. 아버지는 손자를 보면 마음이 달라질 거야. 라고 쓰여 있었어요.
성우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모든 걸 예견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드님도 마지막까지 저희 걱정만 하셨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흩어졌다고.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잘못은 내가 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아이는 학교에서 바로 병원으로 온 모양이었어요. 학교 체육복 차림으로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이 엄마 빨리 나으라고 편지도 써줬어요. 민서는 가방에서 색종이로 만든 편지들을 꺼냈어요.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이 할아버지 얘기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내 얘기? 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대요. 성우는 웃음이 나왔어요. 10살 아이가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민서야, 이리 와봐. 성우는 민서를 불러 목걸이 상자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할머니가 주신 거야. 너 목에 있는 거랑 짝이지. 민서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져보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요? 그럼 할머니도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럼. 할머니가 너희를 제일 사랑하셨어. 성우는 목걸이 2조각을 맞대보았습니다. 완전한 하나의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완전해졌구나.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뜻도 아들의 마음도. 이제야 이해한다. 유나는 성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건가요? 그럼. 처음부터 가족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날 저녁 성우는 집에 가서 자신의 목걸이를 가져왔어요. 서재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그것을 꺼내는 순간 30년간의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3개의 목걸이가 모였어요. 성우의 것, 유나의 것, 그리고 민서의 것이었습니다. 와, 정말 하나네요. 민서가 신기해하며 목걸이들을 맞춰봤어요.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이고 시간이 흘러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박기태의 배우 세력, 그리고 앞으로 이 가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 달이 흘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서울 강동구의 그 낡은 건물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하얀 바탕에 녹색 글씨로 적힌 희망의 집 지역 건강상담소라는 문구가 따뜻한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긴 막대걸레를 들고 간판을 정성스럽게 닫고 있었어요. 10살 아이는 이제 제법 의젓해 보였습니다. 상태가 안정돼 단계적으로 회복 중인 엄마와 함께 상담소 일을 거들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엄마가 다시 의료일에 복귀했어요.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성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성우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손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게 진짜 회복이란다. 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가 주 2회 의료봉사팀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상담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어요. 그녀는 응급처치 후 재활치료를 받으며 이제 조심스럽게 의료활동을 재개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소는 성우가 건물을 급히 손보고 공용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해서 만든 곳이었어요. 1층은 건강상담소로 2층은 유나와 민서가 살 수 있는 깔끔한 주거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더 이상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였죠.
할아버지, 오늘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민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경험 많은 의료진과 따뜻한 상담사가 무료로 건강 도움을 준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죠. 그럼 엄마가 바쁘시겠네. 네, 그런데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서의 말이 맞았어요. 유나는 주민들을 상담하고 의료진을 연계해 주면서 진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거든요. 그때 상담소 문이 열리며 유나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진료 가운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생기가 돌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유나는 성우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이제 그녀는 자연스럽게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일터이기도 하거든. 성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는 이 건물의 1층 한쪽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해뒀습니다. 천우그룹의 사회공헌 업무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상담 받으신 분은 몇 명이나 됐어? 20명 정도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들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묻어났어요. 성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며느리와 손녀를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정미경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도 이곳에서 성우의 업무를 돕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신문 보셨나요? 미경이 신문을 건네줬습니다. 일면에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어요. 밀린 월세 760만 원, 한 재벌의 인생을 바꾸다. 성우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자신과 유나 가족의 이야기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기사는 한 재벌 회장이 우연히 만난 세입자 가족을 돕게 되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좋은 기사네요. 유나가 기사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읽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우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했어요. 중요한 건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박기태 아저씨는 어떻게 됐어요? 민서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아이도 그동안의 일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야. 아마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거야. 성우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박기태는 30억 원 횡령과 회사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부른 결과였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 거구나. 민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래서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성우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며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성우는 목걸이를 손끝으로 쓸며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잃어도 사랑은 남는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했어요. 정우 씨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럴 거야. 아들이 가장 원했던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테니까.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디선가 아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민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죠? 당연하지.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성우의 대답에 민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응? 이제 정말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성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5년 만에
다시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듣게 된 거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이제부터 아버님이라고 부를게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노을빛이 세 사람의 손등 위로 번져갔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 그들을 감싸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성우는 이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싶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거든요. 할아버지, 내일도 오실 거죠? 민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인데. 성우의 대답에 민서와 유나가 웃었어요. 가족은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25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성우는 마지막으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노을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가득한 집이 되었네요. 진짜 가족으로서의 시작이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